네, 강재춘 원장입니다. 경피증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피증은 피부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염증성의 피부 질환입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젊은 애한테도 우리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굴 쪽으로 발생한다든지 또 팔, 다리, 전신성으로 발생한다든지 국소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뭐 좀 다양하게 병변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장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염증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염증 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근데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경피증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치료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활 속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경피증 또한 그렇게 난치성의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염증을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관점 또 자가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도저히 염증이 왜 발생했는지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냥 죽인다고 염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면역억제제라든지 염증 치료에 쓰면은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 저는 환자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바로 그러한 약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의 효과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병만 더 만성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경향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자가 면역학적 관점이 아니라 인체 물리학적 관점, 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경피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나 또 경피증 환자나 보호자분들, 저의 이론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강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듣는다라면 반드시 이 경피증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질환이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피증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피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경피증도 하나의 질환이죠. 염증성의 질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그러죠.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소리는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포는 가장 주된 기능이 세포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기 전에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절대적 생명 유지의 3대 요소는 햇볕, 온도, 수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햇볕, 온도, 수분. 산소가 부족해도 내가 정상적인 밥을 못 먹어도 내 주변의 환경의 온도가 낮아져도 세포는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세포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세포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열 에너지의 대사의 최종적인 무형의 산물이 체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체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없습니다. 만져질 수도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인 개념에 있어서 뜨겁다, 차갑다 정도의 변별뿐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이 체온을 이해하려면 세포 호흡을 이해해야 되고, 세포 호흡을 이해하려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려면 세포의 열 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열 역학을 공부하는 전문적인 분야는 물리학과 화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질병을 인체 물리학이나 생화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숙하게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피증 또한 이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서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체온은 항시 일정해 줘야 됩니다. 심부 체온은 37도가 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한 37도를 유지하면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죽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생과 사의 온도 차이는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고, 기울기는 계속 이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몸속 온도가 계속 37도만 유지된다라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바로 저는 영생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라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들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체온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부단하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대뇌에 있는 간 내에 시상하부라는 데서 항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두피를 포함한 이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라 그럽니다. 피부 온도는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급변하면은 이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경피증은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내 삶과 환경 속에서 이 코어 템퍼러처라는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부에 온도가 올라갔을까? 왜 피부에 염증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를 높여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고 인체 생리학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생리학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교과서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체온 조절 시스템을 밟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경우에는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그것은 이 네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한편에서는 심부 혈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될 수 있고 피부의 혈관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자, 피부의 모세 혈관들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게 바로 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염증이 발생할 때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또 장기화될 경우에는 바로 색소 침착,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이 표면 장력에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urface tension이라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질 수 있다. 바로 그때 돌출, 비대, 정식,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피부 질환이든 내과 질환이든 보면은 대장 내시경을 한다, 위 내시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용종, 폴립이라든지 낭종이라든지 결절, 종기, 종양, 또 피부에서는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다양한 융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융기가 됐을까요? 바로 내부에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힘의 존재는 표면 장력이 약해졌다. 한편에서는 그 밀어내는 힘을 억력이라고 그럽니다. 억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영어로는 억력을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이 스트레스가 강해진 거죠. 일반적인 그 스트레스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력, 밀어내는 힘을 억력이라고 하는데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조직이 변형이 온 거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조직의 변형은 돌연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조직의 변형에 선행되는 조건은 단백질의 변성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의 변성은 왜 오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교과서나 책을 찾아보시면 바로 온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열을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온도가 존재하느냐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신본도가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조직의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져서 단백질의 변성이 온다, 조직의 변형이 온다, 유전자의 변이가 온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반드시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신다면 이제 병이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쉬울 때 치료가 쉽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입니다. 모공이 다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본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공이 다친다, 수축을 하게 된다. 그때 인모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다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정발량이 줄어들죠. 자, 피부는 건조해지겠죠. 갈라지겠죠. 균열이 되죠. 자,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태선화, 피부가 두터워질 수도 있고요. 자,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드는 순간 각질, 비듬, 인설,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너무너무 다쳐버리면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내 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려움증이 생기는지를 반드시 좀 이해해달라. 그 이유는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긁게 되면 피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마찰열에 의해서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리면서 내 몸속에 있던 열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원한 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가려움증은 모공이 다쳐서 생긴 이유입니다.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너무나 많죠. 아토피, 섭진, 건선, 지루성 피부염, 모낭염, 결절성 양진, 한포진.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간 질환, 간경화라든지 담도 폐쇄성 질환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또 암종이라든지 악성 종양에서도 이 가려움증이 다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모든 질환은 모공이 다쳤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바로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심부온도는 왜 낮아지죠?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을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모든 질환은 바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모공이 닫혀버리니까 땀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자,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내가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의학에서는 내가 땀이 안 나는 체질이야 라고 해버립니다. 체질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인체 물리학에서는 체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에 한번 체질과 또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체질과 인체 물리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체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의 반응의 차이가 생기고 그때 피부 온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정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정상의 차이는 체질의 차이가 아니라 심부 온도의 차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땀 분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국소다한증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굴이라든지 두피라든지 겨드랑이, 손바닥, 발바닥, 사타구니 쪽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팔, 다리의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죠. 자, 쏠리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자, 피부 온도는 올라간 이후에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액화 현상이 생긴다? 땀의 분비가 많아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전신적으로 골고루 나는 땀이 아니라 국소적인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피증을 치료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왜 내 세포가 손상을 받았고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심부온도가 저하되고 심부온도 저하 시 이러한 다양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론을 기반으로 경피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의, 발생 원인, 자, 발생 기전, 정상,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피증을 강의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내 피부에서, 내 내부 장기에서 경피, 경화증, 또 피부의 위축, 장기의 위축이 오는지를 한번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응용역학에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왜 경화, 경피, 위축증이 발생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자, 저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표면 장력이 약해질 때 억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피증 환자분들은 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하나의 시간이 존재하고요. 자, Y축은 변형률입니다. 이 변형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억력이 작용할 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의 억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B 지점까지 오면 어느 정도의 억력이 강해져서 그 억력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한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계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억력이 작용할 때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경화나 곽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손 발바닥에 곽화 현상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요. 자, 내가 얼굴 부위라든지 또 다리 하지 부위, 손가락 부위에 피부가 단단해지는 경피 증상도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경피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이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힘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힘은 바로 억력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이 억력은 왜 생긴다?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 속의 온도죠. 그런데 내 몸 속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피부라는 것은 어떤 바깥의 온도입니다. 표면이 있는 곳은 다 피부가 되는 곳입니다. 내부 장기에 있어서도 알고 보면 이 식도라든지 식도벽, 위벽, 장의 벽도 다 이거는 피부가 되는 겁니다. 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겉. 우리가 솥과 겉을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피부라는 것은 표면이 있는 곳, 자, 위벽도 표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피부인데 여기는 심부가 되는 겁니다. 심부, 내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막층의 바깥층이죠. 그래서 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화가 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경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응력은 강해져서 변형률은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변형은 돌연 변이를 의미할 수 있겠죠. 서양 의학에서는 유전자에 변이가 와서 돌연 변이가 왔다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유전자의 변이를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유전자의 변이는 왜 발생했다? 바로 단백질의 변성이 왔다. 단백질의 변성은 왜 왔다? 온도 때문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 온도를 잘 컨트롤했을 때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이 변형률은 적어지는 거죠. 응력이 약해지니까, 표면 장력이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경화, 각화 현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경화, 각화 현상이 더 장기화됐을 때는 네킹 현상, 위축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경피증 환자들이 장기화되고 만성화될 때는 피부의 위축, 장기의 위축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경화, 경피,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러한 설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만 설명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경화 현상이 생기는지, 위축 현상이 인체에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8년 전부터 이 피레토 세라피라는 방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피증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의학적 관점에 있어서의 경피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가 면역의 기전의 이상이다. 또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우리가 피부가 두터워지면서 단단해지고 있다. 또 피부 표면은 상아색이나 색소 침착성의 홍반을 형성하는 국한성의 또 전신성의 결합조직성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부 표피와 진피 사이에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결합조직에서의 염증성의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염증은 왜 왔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가면역성 질환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자가면역성 질환이다.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세포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적군으로 인식을 해서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발생시켰다고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경피증을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겼을까요? 저는 세포의 손상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겼다.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때 조직에 변형이 왔다. 그때 경피, 경화, 건위축증 등이 동반되는 만성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는 거죠. 정의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정의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계속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피증을 분류를 하고 정상을 한번 해보는데, 자, 이거는 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피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는 각 부위의 열 에너지라는 것은 그 어떤 표면이 있는 곳은 다 분산,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경피증을 분류할 때는 국소적이냐 또 전신성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국소성 경피를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해 주세요. 자, 경피는 경피인데 반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홍반처럼 생기는 그러한 형태, 홍색의 반점이 생기는 형태. 근데 국한성이다. 근데 근에 위축도 오고 경피도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분류는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밖에 참조 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신성의 반상의 경피증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전신성의 경화성 홍반이 오고 과색소 침착증이 오고 근위축과 장기 침범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신성 중에서도 장기 침범이 있을 때는 심재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하나의 전신성이지만 국소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기 침범은 없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적상의 반상의 경피증이다. 뭔가 붉은색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적상이다라는 거죠. 혹은 백색의 반점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양한 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상경피증이다. 이거는 무슨 소리죠? 선상. 줄 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페리 롬버그 신드롬, 바로 진행성의 앞면에 반척성의 위축이 오고 있다. 절반에서 뭔가 위축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발작이나 안구 돌출, 탈모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쪽으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릴 때 안구가 자꾸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모낭염이 생겨서 탈모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특징은 하나의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안면부의 반측에서의 피부의 경화나 위축이 오는 거, 자, 페리 롬버그 신드롬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의사분들이 하나의 질병의 특징을 보고 병명을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심재성의 반상의 경피증이다. 심재성이니까 아무래도 근육이나 뼈 쪽에 침범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관절 운동에도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경피증의 증상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국소성이겠죠. 그 다음에 발바닥, 발 측면부에 이 접촉이 많은 부에 피부가 발적이 되고 또 홍반이 되고 그 다음에 위축이 오고 있다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좀 딱딱해지죠.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정갱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축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긴 거죠. 중요한 것은 염증과 위축은 왜 발생했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신성의 경피를 한번 볼까요? 전신성은 내부 장기에 침범을 하게 된다. 섬유화가 온다. 이것도 알고 보면 딱딱해지는 거죠. 섬유화라는 것은 좀 딱딱해지고 있다. 경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당연히 혈관에도 겉과 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관 겉 표면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혈관의
혈관에서의 응력이 작용하겠죠. 자, 응력이 강해지면 변형률은 높아지죠. 그때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피부 섬유성의 비후가 생긴다. 왜 두터워지죠? 라는 거죠. 이것도 돌연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표면 장력이 약화되고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의 변형이 온다 그랬죠. 돌출, 비대, 정식, 비후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비후가 됐죠?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하자고요. 너무나 어렵게 이해하면 절대로 경피증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면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없고 치료 방법을 알 수 없으면 당연히 불치병이고 난치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경피증을 반드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전신성 경피의 초기 증상을 보면은 일단은 레이노 현상. 이게 손발이 차가운 거죠. 자, 손발이 왜 차가울까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열 에너지는 자, 인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의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이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곳, 마찰이 많은 쪽, 관절이 있는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구멍이 많은 상체나 아래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손발로 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레이노 현상이 생긴다. 수족 냉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손과 손가락에 홍반이 온다.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관절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홍조, 홍반이 생길 수 있다. 자, 부종.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스웰링 현상, 염증이 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의 주름, 무표정, 근육의 위축이 오니까. 자,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이 안면부에 경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면부의 주름이나 무표정이 될 수 있고요. 자, 갈기 모양의 경지증,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오그라드는 위축 현상, 피부의 위축 현상이 생기면 이 갈기 모양의 경지증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은 벌리기가 힘들고 입술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이 입 주변에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위축이 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소 침착, 모세혈관의 확장.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과색소 침착증이 생길 수 있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모세혈관이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한편에서는 또 염증이 오래될 때 위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분 탈모. 아무래도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릴 때 두피 모낭염에 의해서 탈모가 생길 수가 있고, 자, 한선의 기능이 저하된다. 당연히 모공이 닫혀버렸죠. 땀의 분비가 줄어들 수 있죠. 한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피증은 심부온도가 낮아서 피부 온도가 높아서 모공이 닫혀서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내부 장기의 침범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겉 표면이 있는 곳으로는 염증이 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장관에서 염증이 생기면 경직이 오고 경화가 오고 위축이 온다라면은 당연히 연화곤란, 역류성 식도염. 왜 역류가 됐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열 에너지가 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린다라면 이 위장에서의 열 에너지도 이 열이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위산이 이 식도로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을 거스릴 정도의 강력한 힘은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모공이 닫혀서. 모공이 닫힌 이유는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히게 되면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그때 역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는 치료가 쉽게 될 수 있겠죠. 자, 소장 기능에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 흡수장애, 설사. 뭐 당연히 변비와 설사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심부온도가 너무너무 내려가면 모든
구멍을 닫아 버립니다. 모공이든 소변이든 또 대변 구멍이든 다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변을 보면은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을 가두다 보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부원들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모공은 더 닫히고 구멍이 있는 얼굴이나 아래로 확 열 에너지를 밀어버리면 변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변이 쑥쑥 아래로 내려갈 때는 설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변비와 설사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이외에도 이 다양한 증상들이 다 병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신성 경피증의 대표적인 증상 크레스터 신드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자, 크레스터 신드롬이란 전신 경피증의 한 종류로 피부의 석회증, 자, C자, 그 다음에 레이노 증상, R자, 식도의 기능 부전, S, 자, 경지증, E하고, 자, 에스파게알 디스펑션인데 E하고, 경지증인 스클레로 덱틸리, 자, S하고, 모세혈관의 확장증, T하고 하나의 이니셜을 따서 크레스터 신드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피부 석회증이 오고 레이노 현상이 오고 식도의 기능 부전이 오고 경지증이 오고 모세혈관 확장증이 동시에 생겼을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경피증 환자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 설명을 드리지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에는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는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조직이 변형이 온다 그랬죠. 응력이 약해져서 변형률이 높아지는데 바로 그때 경피 경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석회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염증 부위에. 자, 이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레이노 현상입니다. 바로 열 에너지는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리니까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고 손발로는 열이 못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발에 냉증이 찾아오는 레이노 증상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식도의 기능 부전이라는 겁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이 자꾸 생기고 식도 주변에서의 점막에서의 위축 현상, 또 경화, 경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연화 곤란증도 생긴다라는 거죠. 바로 열 에너지가 이 상체로 쏠려버리니까 위장에서의 열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쏠린다라는 거죠. 그럼 위산이 위벽을 치다 보면은 이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식도의 기능 부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관절 쪽에 열 에너지가 많이 쏠리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자연스러우면서 딱딱해지고 칼키 모양의 경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꾸 모세혈관은 확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레스터 증후군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러한 5가지의 병증절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왜? 세포 열 에너지 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는 크레스터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합시다. 병명을 붙이게 된 거죠. 자, 그동안에 왜 이러한 각각의 증상들이 동시에 발생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저는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병을 쉽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자, 선단경화증입니다. 아무래도 마찰이 많은 곳으로는 그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성 경화증이 손이나 또 손과 얼굴 아래 부위에서만 국한해서 발생될 경우, 실은 손끝, 발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선단경화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바이널 클로라이드 디지즈라는 것은 염화 비닐, 폴리염화 비닐을 취급하는 사람한테서 많이 경피증이 발생하더라. 자, PVC 제조하는 그 회사에서 많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 경지증이 발생하거나 또 경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염화 비닐에 노출이 되어서 생긴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염화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화학 제품들은 강력한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죠. 그때 심부 온도가 내려가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억력이 강해져서 조직의 경화, 경피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피증의 분류 및 정상, 국소성이냐 또 전신성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시죠?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경피증을 이제부터 좀 이해하고 또 쉽게 치료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파트는 경피증의 이제 발생 기전입니다. 경피증의 어떤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 발생에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경피증의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피증의 발생 원인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세포의 손상이죠.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저는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시 존재하는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또 전해질, 중금속, 이온, 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물리 화학적인 작업, 또 저산소점. 자, 이 이외에도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따라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아주 작은 기관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세포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오고, 바로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옵니다. ATP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인데, 이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라는 명령이죠.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려서 체열의 방출이 좀 어렵게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원활하게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쏠리는 부위에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기고, 중첩 교차되는 부위의 온도는, 피부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바로 이때 서양의학에서는 다양한 염증성의 매개물질, 인터루킨, 프로스타글란딘, 아라치도닉 액시드, 또 혈소판 활성인자, 히스타민, 다양한 염증성의 매개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저는 이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염증이 생기는 순간 표면 장력은 약화가 되고 억력은 강해져 버립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죠. 그때 자, 변형이 오면서 경화, 경피, 피부의 위축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화, 경피, 피부의 위축,
이 생기는 것을 바로 경피증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듣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피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것을 역으로 가게 되면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조직의 변형, 경피, 경화, 위축이 온 이유는 응력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고, 응력이 강해졌다는 소리는 표면 장력이 약해졌다, 바로 염증이 생겼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또 보면은 피부 온도가 낮춰야 되지만 열 방출이 곤란해지고 모공이 닫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모공이 닫힌 이유는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닫힌 거죠. 그래서 심부 온도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피증을 치료할 때는 심부 온도를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내리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해야지, 피부 온도가 높다고, 염증이 있다고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춰버리면 심부 온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될 때는 다시 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고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염증은 더 심해지고 응력은 더 강해져서 경피증은 절대로 나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치료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경피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또 면역 억제제를 써서 바로 염증을 진정시켜 버립니다. 효과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대체적인 서양의학적 방법의 약제 개발에 있어서는 이 셀의 열 에너지 대사를 전반적으로 억제를 시켜주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염증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히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면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릴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자꾸 불치가 되고 난치성 질환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포 열 에너지 합적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3대 치료 원칙을 준수하라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로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저는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속의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 속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열리기 위해서 모공을 열게 됩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 땀의 분비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몸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자,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이 방법, 치료 원칙을 준수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요법은 우리 한약재 중에 온중산안지제, 또 청열 해독지제, 발한 해표지제를 써서 전신으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약재, 또 속의 온도를 올려주는 약재,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재를 써서 전반적으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자, 식이요법 또한 중요합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선택해서 음식을 드셔주실 때 경피증의 치료 기간은 단축이 될 수 있고요. 또 생활요법 또한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이불을 덮어야 되고 내 방 안의 온도는 몇 도여야 되고 그 하나하나가 심부 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 또한 중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3 내지 4회 정도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땀을 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을 내기 위해서 외부에 열을 가해서 땀을 내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경피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증상의 분석,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경피증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 또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피증 치료가 만만치는 않지만 정확한 원리를 알고 정확한 치료 원칙을 이해할 때 치료 방법은 없지 않다. 또 열심히 치료한다라면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